엄마, 우리 버릴 거예요? 제발 버리지 말아요. 수정이가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휴대폰에서 본 단톡방, 제 이름 없는 그 방에서 오간 대화들. 엄마 돈은 아빠가 관리하면 돼. 우리가 필요할 때만 받으면 되고. 평생 이 사람들 위해 살았는데 저는 그저 지갑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이제는 알람 소리가 필요 없어요. 몸이 먼저 알아서 일어나니까요. 어둠 속에서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세면대 앞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언제부터인가 낯설지도 않게 늙어 있었습니다. 세탁소까지는 걸어서 10분, 골목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밝혀줍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면 어제 맡긴 옷들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다리미에 전원을 켜는 것이고 다음은 손님들이 맡긴 셔츠를 하나하나 펼쳐보는 일입니다. 하얀 와이셔츠에 다리미를 천천히 밀어 넣으면 주름이 펴지면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뜨거운 열에 맞닿는 건 옷감인지 내 인생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손목이 저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일하면 먹고는 산다는 생각에 저는 오늘도 다림질을 합니다. 오전 10시쯤 되면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말자 씨, 이번엔 좀 급해요. 내일 아침까지 부탁해요.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오늘 안에 다 해드릴게요. 손님이 나간 뒤 저는 또다시 다림판 앞에 섭니다. 점심은 대충 김밥 한 줄로 때우고 오후 내내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해가 지고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면 이제 또 다른 일이 기다립니다. 아파트 경비실 청소. 이 일은 남편이 조금만 더 벌어보자고 해서 시작한 거였습니다. 저녁 8시 경비실에 도착하면 경비 아저씨가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말자 씨.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경비실 바닥을 쓸고 먼지 묻은 조끼와 작업복을 빨래 자루에 담아 집으로 가져옵니다. 집에 돌아오면 밤 10시가 넘어 있고 남편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습니다. 밥은 했어?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드세요. 저는 부엌 한쪽에 작은 세탁기를 돌리고 경비실에서 가져온 옷들을 또 빱니다. 설거지를 하고 내일 아침 밥을 미리 씻어두고 그제야 방으로 들어갑니다. 침대에 누우면 온몸이 욱신욱신 쑤십니다. 허리도 어깨도 손목도 다 아픕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고통이 익숙합니다. 이렇게라도 일하면 적어도 내 손으로 벌어먹고 산다는 생각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남편한테 구박받지 않으려면 이렇게라도 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눈을 감기 직전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내일도 또 새벽 4시에 일어나겠지. 그리고 또 다림질을 하겠지.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바뀔 줄은. 오늘도 세탁소 문을 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김옥순 할머니, 저보다 3살 많으신 분인데 이 동네에서 오래 사신 분입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빨래를 맡기실 때마다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십니다. 말자야,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해졌어? 밥은 제대로 먹고 다녀. 괜찮아, 언니. 원래 이렇게 생겼잖아. 옥순 언니는 한숨을 푹 쉬시더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자, 너는 참 대단해. 그런데 언제 좀 쉬면서 살래?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뜨끔했습니다. 쉬라는 말, 평생 들어도 익숙하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쉴 돈이 있어야 쉬지, 언니. 나는 아직 팔팔해. 옥순 언니는 고개를 저으며 나갔고 저는 다시 다림판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언니의 그 말이 하루 종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쉬면서 산다는 게 뭘까?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운 건 딱 하나였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 못한다는 것. 25에 결혼해서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 셋 낳아 키우는 동안 쉬는 날은 없었습니다. 애들이 어릴 땐 밤낮 없이 기저귀 빨고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세탁소를 시작한 건 큰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이었습니다. 남편 월급만으로는 애들 학원비도 감당이 안 됐고 저는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집에서 놀지 말고 나가서 뭐라도 해. 빈둥빈둥 놀 거면 시집 왜 왔어? 남편의 그 말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탁소를 시작했고 그렇게 35년이 흘렀습니다. 애들이 다 크고 손주까지 생겼지만 저는 여전히 다림질을 하고 있습니다. 쉬라는 말은 늘 고맙지만 나한테는 사치였습니다. 쉬는 순간 돈이 안 들어오고 돈이 안 들어오면 애들한테 손을 벌려야 하고 그건 제가 절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엄마는 돈도 잘 버시잖아요. 우리한테 손 벌릴 일 없으시잖아요. 큰애가 예전에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 말이 칭찬인지 아니면 나를 멀리 밀어내는 말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녁에 경비실 청소를 하러 갔을 때 경비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말자 씨, 요새 허리 안 좋으시다며?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괜찮아요. 파스 붙이면 돼요. 병원 가면 돈만 나가잖아요. 경비 아저씨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녁 차려줄게요. 그래, 빨리 좀 해. 남편은 시선도 주지 않은 채 리모컨만 눌렀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반찬을 꺼내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힘들어도 입 다물고 일하는 게 가족을 위한 길이라고. 쉬고 싶다는 말, 힘들다는 말, 아프다는 말, 그런 말들은 입 밖으로 꺼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제 방식이었고 그렇게 살아야 가족이 편하다고 믿었습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남편 앞에 앉았을 때 남편이 물었습니다. 이번 달 세탁소 매출 어때? 그냥 비슷해요, 뭐. 경비실 청소는 계속 나가는 거지? 네, 그래야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걱정해서 묻는 게 아니라 돈이 계속 들어오는지 확인하려고 묻는 거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던가? 아니, 어쩌면 저는 쉬는 법을 아예 배우지 못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제 잘못인지 아니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다시 다림질을 시작할 거라는 것. 그게 제 인생이었고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세탁소 문이 열리면서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최우진 씨,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인데 1년 전부터 이 동네로 이사 오셔서 단골이 되신 분입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이셔츠 좀 맡기려고요. 네, 어서 오세요. 언제까지 필요하세요? 모레까지면 돼요. 급한 건 아니에요. 우진 씨는 세탁물을 건네며 가게 안을 둘러보셨습니다. 여기 오면 왠지 마음이 편해져요.
세탁소 특유의 냄새랄까. 그게 좋아요. 저는 웃으며 영수증을 작성했습니다. 우진 씨는 제가 카운터 구석에 놓아둔 작은 공책을 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사장님, 저거 일기장이에요? 아, 네. 그냥 심심할 때 끄적이는 거예요. 사실 그 공책은 제가 30년 넘게 써온 일기장이었습니다. 처음엔 가계부처럼 시작했는데 언젠가부터 하루에 한 줄씩 제 생각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셔츠 쉰벌 다렸다. 손목이 아파서 파스를 샀다. 3,500원. 단골 할머니가 고맙다고 떡을 주셨다. 그런 짧은 문장들로 가득한 공책이었습니다. 우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괜찮으시면요.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별 내용도 없는데요. 보세요. 우진 씨는 공책을 펼쳐서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페이지를 넘기는 우진 씨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진 씨가 고개를 들더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네, 뭐가요? 이 문장들이요. 너무 솔직하고 진솔해요. 읽다 보니까 뭔가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냥 혼자 끄적인 글인데 누가 읽고 감동받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우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라디오 방송국에서 PD로 일하고 있거든요. 저희 프로그램에 청취자 사연 코너가 있는데 사장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라디오요? 제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책을 조심스럽게 카운터에 내려놓았습니다. 네, 이 일기 내용을 바탕으로 사장님의 삶을 소개하는 코너를 만들고 싶어요. 물론 사장님이 불편하시면 익명으로도 가능하고요.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 글이 세상에 나온다고요? 그게 왜 궁금하대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요. 제 이야기가 뭐 재미있겠어요. 사장님, 평범한 게 오히려 특별한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이런 진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세탁소를 30년 넘게 운영하면서 느낀 것들, 가족을 위해 살아온 이야기들, 그게 다 소중한 거예요. 우진 씨의 말을 듣는데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습니다. 내 하루는 늘 똑같아서 누가 들어도 재미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게 특별하다고 말해주는 거였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제 명함 여기 두고 갈게요. 우진 씨는 명함을 카운터에 올려놓고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지역 FM 라디오 제작 PD 최우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경비실 청소를 하면서도 우진 씨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평범한 게 오히려 특별한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는데 마음 한쪽이 간지러웠습니다. 혹시 정말로 내 이야기를 누군가 듣고 싶어 할까요? 평생 누구한테도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던 제가 라디오에 나온다는 게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내 목소리가 라디오 전파를 타고 누군가의 귀에 들어간다면 그게 어떤 기분일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뭔가 다른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내 인생도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이야기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이틀 동안 저는 우진 씨의 명함을 카운터 서랍에 넣어두고 하루에 10번도 넘게 꺼내봤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러다 셋째 날 저녁 집에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저 있잖아요. 세탁소 단골 중에 라디오 PD가 있는데요. 라디오 PD? 그래서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제 일기를 보시고는 라디오에 나와서 이야기 좀 해달래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이 고개를 확 돌렸습니다. 뭐? 라디오에 나가? 너 미쳤어? 남편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아니, 창피하게 뭔 사연을 라디오에 나가서 떠들어? 동네 사람들이 다 알면 어떡하려고? 그냥 제 일상 이야기를 조금 하는 거래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긴 뭐가 별거 아니야. 그런 거 나가면 사람들이 우리 집안 사정 다 아는 거 아니야? 안 돼, 절대 안 돼. 남편은 손사래를 치며 다시 텔레비전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남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라디오에 나가면 사람들이 저를 알아볼 수도 있고 제 이야기가 소문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억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만 하면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안 돼, 창피해. 그런 거 하지 마.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번에도 그냥 포기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탁소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우진 씨가 또 찾아오셨습니다. 사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진 씨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금방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도 제 제안은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 마음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우진 씨가 나가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이렇게 포기하는 게 맞는 걸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진 씨의 말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평범한 게 오히려 특별한 거예요. 그 말이 마음 한쪽에 계속 걸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단골 할머니 김옥순 언니가 세탁소에 들어왔습니다. 말자야, 요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어? 저는 망설이다가 언니에게 라디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언니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손뼉을 탁 쳤습니다. 어머나, 그거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왜 안 해? 그런데 우리 영감이 창피하다고 난리야. 절대 안 된대. 창피는 무슨 창피. 말자, 너가 평생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데 그 얘기 좀 하면 어때? 나 같으면 당장 하고도 남겠다. 언니의 말을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언니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남편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허락받지 않고 뭘 한다는 게 이렇게 떨리는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는 평생 허락받고 살았구나. 남편의 허락, 자식들의 허락, 심지어 손님들의 허락까지. 한 번쯤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틀을 더 고민하다가 저는 용기를 내서 우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최 PD님? 저 세탁소 윤말자입니다. 아,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저기, 그 라디오 이야기요. 할 수 있을까요? 아직 늦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전화기 너머로 우진 씨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물론이죠. 전혀 늦지 않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떨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남편한테는 어떻게 말해야 하나? 혹시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진 씨와 약속을 잡고 방송국 녹음실로 갔습니다. 남편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또 싸울 게 뻔했으니까요. 녹음실은 생각보다 작고 아늑했습니다. 우진 씨가 마이크 앞에 저를 앉히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냥 평소처럼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저는 마이크를 보며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내 이름이 아닌 세탁소 아주머니로 불려도 좋았습니다. 그래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귀가 생긴 것이니까요.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우진 씨가 질문을 하나씩 던졌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다림질을 시작합니다. 손목이 아플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일하면 먹고는 사니까요. 가족들을 위해서 이 일을 시작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녹음기에 담기는 게 신기하고도 낯설었습니다. 녹음이 끝나고 나오는데 우진 씨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좋았어요.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청취자분들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죄를 짓고 오는 기분이었지만 동시에 뭔가 해냈다는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내가 한 일이 잘한 일일까 아니면 잘못한 일일까? 아직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뭔가를 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녹음한 지 일주일 뒤 우진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장님, 내일 오후 2시에 방송 나갑니다. 꼭 들어보세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세탁소 라디오를 켜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되자 진행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30년 넘게 세탁소를 운영하며 가족을 위해 살아온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 목소리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다림질을 시작합니다. 제 목소리가 라디오 전파를 타고 퍼져나가는 걸 들으니 세탁기 소음이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실제로는 세탁기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제 목소리만이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손목이 아플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일하면 먹고는 사니까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말로 내 이야기가 라디오에서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잘 오지 않던 손님들이 세탁소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혹시 오늘 라디오에 나오신 분 맞으세요? 아, 네. 맞아요. 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제 엄마 생각이 났어요. 손님은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다음 날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꽃다발을 들고 왔고 어떤 사람은 편지를 주고 갔습니다. 사장님 이야기 듣고 울었어요. 우리 엄마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평생 고생만 하신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그 편지들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내 이야기에 울었다는 말을 듣고 나도 그제야 내 인생이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뒤 우진 씨가 세탁소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장님, 이분은 청담출판사 편집자님이세요. 소개해 드릴게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 제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는 청담출판사에서 에세이 분야를 담당하는 박지은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박지은 편집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라디오 방송 듣고 저희 출판사에서 연락이 많이 왔어요. 사장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다는 의견이 정말 많았습니다. 책이요? 제가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사장님께서 그동안 쓰신 일기를 바탕으로 에세이를 만들면 어떨까 해서요. 30년 동안의 기록이 있다면 정말 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편집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만약 사장님께서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정식으로 출간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계약금도 준비되어 있고요. 계약금이요? 네, 선인세로 300만 원을 먼저 드리고 책이 나온 후에는 판매 부수에 따라 인세를 드리는 방식입니다. 300만 원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세탁소에서 한 달 벌어야 겨우 100만 원 정도 남는데 300만 원이라니. 제가 그런 돈을 받아도 되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지은 편집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사장님. 이건 사장님의 삶에 대한 정당한 대가예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내 일기가, 내 글이 책이 된다고요? 그리고 그걸로 돈까지 받는다고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시면 며칠 드릴게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편집자와 우진 씨가 나간 뒤 저는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출판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꺼냈습니다. 여보, 저 있잖아요. 출판사에서 제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대요. 남편이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고 저를 봤습니다. 책? 내 이야기를? 네, 제 일기를 바탕으로 에세이를 만들자고요. 계약금도 300만 원 준대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300만 원? 진짜? 네, 그리고 책이 팔리면 인세도 받는데요. 남편은 갑자기 소파에서 일어나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거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남편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창피하다며 라디오 나가는 것도 반대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여보, 전에는 창피하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건 그때고 이건 이거지. 돈도 받고 좋은 일인데 뭐. 빨리 계약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텔레비전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태도가 달라진 게 기분 나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반대는 안 하니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박지은 편집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편집자님, 저 책 내고 싶어요. 정말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편집자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던 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윤말자 제 이름을 천천히 한 글자씩 적어 내려가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생 남의 옷에 다림질만 했지 내 이름을 이렇게 크게 쓴 적이 없었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통장에 300만 원이 찍혔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내 손으로 번 돈이 맞을까? 내 글로 번 돈이 맞을까? 한편으론 걱정이 들었습니다. 이 돈이 생기고 나서 우리 집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는 눈빛이, 말투가 미묘하게 바뀐 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우리도 좀 사람답게 살아보자.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분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는데 괜한 걱정을 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책이 나오기까지는 석 달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편집자와 함께 원고를 다듬고 표지를 고르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책 제목은 새벽 4시의 다림질로 정했습니다. 제가 평생 살아온 시간이 그대로 담긴 제목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뭔가를 이뤄낸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 이야기가 책이 되어 세상에 나간다는 것,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부터 박지은 편집자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세탁소로 들러서 원고를 함께 보고 수정할 부분을 의논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졌습니다. 지은 씨는 제 일기를 한 줄 한 줄 읽으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사장님, 이 문장 정말 좋아요. 오늘도 셔츠 50벌 다렸다. 내 허리도 50번 꺾였다. 이런 표현이 진짜 와닿아요. 그냥 쓴 건데요, 뭐.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느 날 지은 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책 표지의 저자 이름을 어떻게 쓸까요? 본명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필명을 쓰실 건가요? 필명이요? 그게 뭐예요? 가명이요. 다른 이름으로 책을 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실명이 부담스러워서 필명을 쓰시거든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필명을 쓰면 남편도 자식들도 동네 사람들도 저라는 걸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명으로 할까요? 지은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 제 생각엔 실명이 좋을 것 같아요. 윤말자, 이 이름이 이 책의 진짜 힘이거든요. 평생 세탁소를 운영하며 살아온 윤말자 선생님의 이야기니까요.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말이 낯설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금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하신 거예요? 네, 왜요? 이상해요? 아니, 그게 제가 선생님이라니요. 지은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이제 작가세요. 책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선생님이죠. 작가, 선생님, 그런 말들이 제게는 너무 먼 세상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엄마로, 아줌마로, 세탁소 사장으로만 불리다가 처음 듣는 이름 같았습니다. 윤말자 선생님. 그런데 사장님, 정말로 실명으로 하실 거죠? 윤말자 선생님, 이 이름을 책 표지에 제대로 올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남편 얼굴이 떠올랐고 자식들 반응도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의 눈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실명으로 할게요. 정말요? 와, 감사합니다. 윤말자 작가님. 지은 씨가 손뼉을 쳤습니다. 작가님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책 표지에 제 이름 실명으로 올리기로 했어요. 실명? 윤말자로? 네, 편집자가 그게 좋다고 해서요. 남편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 좋으면 그렇게 해. 어차피 동네 사람들 다 알 거 아니야. 남편의 반응이 예상보다 덤덤해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며칠 뒤 큰딸 은경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책 내신다며? 아빠한테 들었어. 응, 그래. 에세이 비슷한 거야. 대박이다, 엄마. 근데 이름 진짜로 올라가? 윤말자로? 응, 그렇게 하기로 했어. 엄마, 그럼 우리도 나오는 거 아니야? 엄마 이야기 쓰면 우리 얘기도 나올 텐데. 은경이의 목소리에 약간의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희 이름은 안 나와. 걱정하지 마. 아, 다행이다. 엄마, 그래도 조심해서 쓰세요. 괜히 이상한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식들도 남편도 제가 책을 낸다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 시선이 더 걱정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지은 씨와 만나 원고를 보는데 지은 씨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가족분들은 뭐라고 하세요? 책 나오는 거 좋아하시나요? 글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도 사장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지은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장님, 이 책 꼭 잘 되실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지은 씨의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보다 편집자가 저를 더 믿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책 작업을 하는 동안 지은 씨는 제게 여러 가지를 알려줬습니다. 사장님, 책이 나오면 인터뷰 요청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강연 요청도 올 수 있고요. 강연이요? 제가 무슨 강연을 해요? 사장님, 인생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요즘 시니어 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강연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가 하는 말을 듣다 보면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장님은 이제 작가예요. 당당하게 사셔도 돼요. 당당하게, 그 말이 제게는 가장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평생 당당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항상 눈치를 보고 허리를 굽히고 미안하다고 말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를 만나고 나서 조금씩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나도 당당하게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지은 씨가 책 표지 시안을 보여줬습니다. 표지에는 다림판과 다리미가 그려져 있었고 그 위에 제 이름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말자 지음 제 이름 석자가 이렇게 크게 인쇄되는 걸 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평생 작게 살았는데 제 이름만은 크게 써졌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네,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저는 표지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이제 곧 이 책이 세상에 나간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책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책이 나온 건 5월 중순이었습니다. 서점에 책이 깔린 첫날, 지은 씨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서점 신간 코너에 제 책이 쌓여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다림질 마이너스, 윤말자 지음, 제 이름이 책 표지에 박혀 있는 걸 보니 정말로 현실이라는 게 실감났습니다. 출간 일주일 만에 초판 3,000부가 다 팔렸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축하드려요. 벌써 2쇄 들어갑니다. 지은 씨의 목소리에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2쇄요? 그게 뭐예요? 책을 또 찍는다는 거예요. 초판이 다 팔려서 추가로 5,000부 더 찍어요. 5,000부라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 책을 산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세탁소 문을 열었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 책 읽었어요. 사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저 사진 찍어도 될까요?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사인이라니, 제가 사인을 해주다니요. 떨리는 손으로 책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윤말자 드림이라고 쓰면서도 이게 정말 제가 하는 일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세탁소는 매일 북적였습니다. 빨래를 맡기러 오는 손님보다 책에 사인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SNS에서도 제 책이 화제가 됐다고 했습니다. 해시태그 새벽 4시의 다림질, 해시태그 윤말자 작가, 이런 해시태그가 달린 글들이 올라온다고 지은 씨가 보여줬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3쇄가 나갔고 2달째엔 4쇄까지 찍혔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작가님, 아침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작가님이라는 호칭이 여전히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인터뷰를 하러 방송국에 갔을 때 화장을 처음 받아봤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윤말자 작가님, 이제부터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진행자의 질문에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다만 이제는 제 이름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 대답이 다시 화제가 됐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책을 찾았습니다. 출간 석 달 만에 인쇄 첫 정산이 나왔습니다. 지은 씨가 세탁소로 찾아와 봉투를 건넸습니다. 사장님, 인쇄해요. 총 2,500만 원입니다. 2,500만 원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내 손으로 번 돈이 맞을까? 내 글로 번 돈이 맞을까? 평생 세탁소에서 일해도 이런 돈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여보, 인쇄 나왔어요. 남편이 통장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2,500? 진짜야? 네, 진짜예요. 남편은 한참을 통장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좀 살만하겠네. 이제 경비실 청소 같은 거 안 해도 되겠어. 네, 그래야죠. 그날 저녁 남편은 자식들을 다 불렀습니다. 큰딸 은경, 둘째 아들 동훈, 막내딸 수정이가 모두 집에 왔습니다. 애들아, 엄마가 책 내서 돈 많이 벌었다. 남편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 엄마 대박이네. 얼마나 버셨어요? 은경이가 물었습니다. 2,500만 원. 네. 2,500만 원이요? 응. 와, 진짜요? 대박. 자식들의 표정이 일제히 밝아졌습니다. 엄마, 축하드려요. 진짜 대단하세요. 동훈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올 거래. 책이 계속 팔리고 있거든. 남편이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자식들은 제 책 이야기를 물었고 저는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우리 엄마가 작가라니. 수정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자식들이 제게 관심을 보이는 게 좋기도 했지만 왠지 모르게 어색했습니다. 평소에는 전화 한 통 없던 애들이 오늘은 왜 이렇게 다정한 건지. 며칠 뒤 큰딸 은경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저 있잖아요. 가게 운영이 좀 힘들어서요. 혹시 이번 달에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얼마나 필요한데? 300만 원만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은경아, 엄마도 돈이 막 굴러다니는 게 아니야. 엄마, 2,500 받으셨잖아요. 300만 원 정도야 괜찮으시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엔 동훈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희 집 사려고 대출 받았는데 이자가 너무 높아서요. 좀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동훈아, 엄마 돈도 얼마 없어. 엄마, 책 계속 팔린다며요? 앞으로 돈 더 들어올 거잖아요. 자식들의 전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돈 얘기만 나오면 애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나한테 이런 눈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돈이 생기면 사람이 아니라 지갑으로 보이는구나. 나도 예외가 아니구나.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말자야, 이번에 드라마 제작사에서 연락 왔다며? 응, 책 내용을 드라마로 만들고 싶대. 그거 하면 돈 많이 받는 거야? 판권료라고 해서 몇 천만 원 받을 수 있대. 남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거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근데 여보, 저 좀 생각 좀 할게요.
드라마로 만들어지면 제 인생이 전부 공개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야? 돈 받고 하는 건데 빨리 계약해. 남편의 말투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책이 성공한 건 좋았지만 그 이후로 우리 집 분위기가 이상하게 바뀌었습니다. 남편도 자식들도 제가 번 돈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게 이 책을 썼는지, 얼마나 용기를 냈는지 그런 건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돈이 얼마나 더 들어오는지만 궁금해했습니다. 한편으론 걱정이 들었습니다. 이 돈이 생기고 나서 우리 집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펼쳤습니다. 오늘 인세를 받았다. 2,500만 원. 하지만 마음은 무겁다. 펜을 들고 있는데 더 이상 쓸 말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뭔가 불안했지만 그게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돈이 생기면서 제 주변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게 좋은 변화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세를 받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드라마 제작사에서 정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지은 씨가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사장님, 큰 제작사에서 판권 계약하고 싶대요. 금액도 5천만 원 제시했고요. 5천만 원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네, 그런데 사장님, 이건 중요한 결정이니까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 생각엔 변호사 자문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생각 좀 해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드라마 제작사에서 5천만 원 준대요. 남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5천만 원? 진짜야? 네, 근데 저 좀 고민이에요. 제 인생이 드라마로 나간다는 게 좀. 고민은 무슨 고민이야? 당연히 해야지. 남편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런 큰 계약은 내가 혼자 하면 안 돼. 네. 제작사 사람들이랑 미팅도 해야 하고 계약서도 복잡하잖아. 내가 도와줄게. 편집자님이 다 도와주신대요. 아니, 그 사람은 출판사 사람이잖아. 드라마는 다른 분야야. 내가 옛날에 공무원 할 때 계약서 많이 봤으니까 내가 더 잘 알아. 남편의 말투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많이 생길 거 아니야. 내가 내 매니저처럼 일정 관리해주고 계약 체크해주고 그러면 되겠다. 매니저요? 응, 그게 좋을 것 같아. 너는 그냥 행사 나가고 글 쓰고 그러면 돼. 복잡한 일은 내가 다 처리해 줄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 일을 관리한다는 게 왠지 모르게 불편했습니다. 며칠 뒤 큰딸 은경이가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저번에 300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거 갚는 건 좀 늦춰도 될까요? 은경아, 다음 달에 갚는다며? 그게 가게 상황이 아직 안 좋아서요. 그리고 엄마, 이번에 드라마 판권료 받으신다며요? 그럼 여유 있으시잖아요. 은경아, 엄마 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야. 엄마, 책 계속 팔리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돈 계속 들어올 거면서요. 제발이에요, 엄마.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엔 동훈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가 이번에 집 계약할 건데요. 좀 부족해서 700만 원만 빌려주세요. 700? 동훈아, 그건 너무 큰 돈이야. 엄마, 집 사는 거예요. 전세 보증금인데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우리 가족이 안정될 수 있어요. 동훈아,
엄마 돈도 계획이 있어. 엄마는 세탁소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책으로 돈 계속 들어오시잖아요. 저희는 정말 절박해요. 동훈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막내딸 수정이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애 학원비 밀려서 애가 학원 못 가요. 200만 원만 보내주세요. 제발요. 자식들의 연락이 계속 이어졌고 저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애들아, 엄마가 앞으로 돈 많이 벌 거야. 드라마도 나가고 강연도 다니고 그러면 돈이 엄청 들어와. 은경이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좀 편해지는 거예요? 당연하지. 이제 우리 집도 좀 사람답게 살아보자. 남편은 자식들 앞에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엄마 혼자서는 이런 일들 관리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앞으로 아빠가 엄마 일정이랑 계약 같은 거 다 맡아서 할 거야. 좋은 생각이에요, 아빠. 동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세탁소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애들이 일제히 돌아봤습니다. 응, 왜 다 모여 있어? 그냥 오랜만에 모였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오니까 멈춘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됐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러 가면서 소파에 휴대폰을 놓고 갔고 화면에 카톡 알림이 떴습니다. 가족회의 단톡방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가족회의? 나를 빼고? 손이 떨렸지만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습니다. 화면을 열자 단톡방 대화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보인 건 동훈이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700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아래로 남편의 답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일단 기다려봐. 드라마 판권료 들어오면 그때 얘기하자. 은경이도 끼어들었습니다. 엄마가 요새 돈 아낀다고 안 주시려고 하던데요. 남편이 다시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앞으로 엄마 계약 다 맡을 거니까. 돈 관리는 내가 할게. 수정이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필요할 때 아빠한테 말씀드리면 돼요? 그렇지. 엄마는 그냥 세탁소나 하고 행사 나가고 그러면 돼. 머리 쓰는 일은 내가 다 할게. 은경이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엄마는 원래 돈 관리 못 하시잖아요. 아빠가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정이의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나중에 엄마 나이 드시면 요양원에 모시면 되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잘 케어하면 돼. 제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요양원? 케어? 나는 관리해야 할 대상이었구나. 나는 사람이 아니라 자산이었구나. 스크롤을 더 내렸습니다. 남편이 올린 사진이 있었습니다. 대리권 계약서 초안이라고 적힌 문서였습니다. 윤말자의 모든 저작권 관련 계약 및 금전 관리를 배우자 정만호에게 위임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없는 방에서 내 돈 이야기가 오가는 걸 보았습니다. 제 인생이, 제 노력이, 제 글이 모두 그들의 것으로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만 들었습니다. 평생 이 사람들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나는 이런 취급을 받는구나. 돈이 생기자 가족이 달라졌어요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생기자 가족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짐했습니다. 나도 나를 이렇게까지 가볍게 만든 죄가 있다고. 평생 내가 나를 너무 함부로 대했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나를 함부로 대하는 거라고,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창밖을 보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새벽 4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림질을 하러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것. 단톡방을 본 다음 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자식들도 제가 알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세탁소 문을 열고 다림질을 하고 저녁에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정장을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어디 가세요? 아, 드라마 제작사 사람들 만나고 올게. 말자, 내일로. 제 일인데 제가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런 건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세탁소나 잘 지켜.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세탁소에 서서 남편이 사라지는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8시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말자야, 계약 잘 됐어. 판권료 5천만 원 받기로 했어. 제가 사인도 안 했는데 어떻게 계약이 돼요? 아, 일단 구두 합의하고 왔어. 정식 계약은 다음 주에 하면 돼. 남편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앞으로 이런 미팅이나 계약은 내가 다 할 거야. 왜요? 제 일인데요. 말자야, 너는 그런 거 잘 못하잖아. 제작사 사람들이랑 얘기하려면 머리를 써야 하는데 너는 평생 다림질만 하고 살았잖아. 남편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앞으로 너는 행사만 나가면 돼. 사람들 앞에서 웃고 사인해주고 그런 거. 복잡한 건 내가 다 해줄게. 머리는 내가 다 써줄게.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사람이 아니라 상품으로 보고 있다는 걸. 제가 쓴 글도 제 인생도 제 이름도 모두 남편의 것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여보, 저는 제 일을 제가 하고 싶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도와준다는데 왜 그래?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제 일을 빼앗는 거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빼앗는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부부가 같이 하는 거지.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제 이름으로 계약하는 건데 제가 사인도 못하게 하고. 말자야, 너 요새 이상해. 책 좀 냈다고. 너무 나대는 거 아니야? 나대는 거라는 말에 제 안에서 뭔가가 끊어졌습니다. 나대는 게 아니에요. 제 권리를 찾는 거예요. 권리? 우리 결혼한 지가 몇 년인데 무슨 권리 타령이야? 부부는 하나잖아. 하나면 왜 제가 빠진 단톡방을 만들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너 그걸 어떻게? 휴대폰 봤어요. 다 봤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세탁소나 하면 돼. 머리 쓰는 일은 내가 할게. 요양원에 모시면 돼. 다 봤어요.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리권 계약서 초안도 봤어요. 제 이름으로 된 모든 계약을 당신 이름으로 바꾸려고 했죠? 그게 남편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나는 당신한테 뭐예요? 사람이에요? 아니면 돈 벌어다 주는 기계예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말자야, 진정해. 그건 오해야. 오해가 아니에요. 제가 똑똑히 읽었어요. 당신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았어요.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많은 건 아니었습니다. 옷 몇 벌과 공책, 그리고 제가 받은 인쇄 통장. 다음 날 아침 저는 세탁소로 갔습니다. 새벽 4시, 언제나처럼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림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세탁소 안을 둘러봤습니다. 35년 동안 제가 지켜온 이 공간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간판을 보았습니다. 말자 세탁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가져와 올라가서 그 간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간판의 무게가 아니라 35년의 무게였습니다. 간판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세탁소 아줌마가 아니라 윤말자로 살아야겠다고.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그냥 나로 살아야겠다고. 문을 닫고 나오는데 우진 씨가 지나가다 저를 봤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이른 시간에 문 닫으세요? 네, 앞으로 당분간 쉬려고요. 무슨 일 있으세요? 우진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우진 씨, 혹시 변호사님 아시는 분 있으세요? 법률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법률 상담이요? 네, 제가 좀 알아볼 게 있어서요. 우진 씨는 바로 연락처를 보내줬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든 힘내세요.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말자야, 어제 일은 내가 좀 심했어. 미안해. 남편이 말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해요. 남편이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뭐? 이혼? 네,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요. 말자야, 농담이지? 농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미쳤어?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는데 이혼이 뭐야? 그 40년 동안 저를 사람 취급한 적이 있었나요? 무슨 소리야? 당신은 저를 가정부로 썼고 돈 벌어오는 기계로 썼고 이제는 제 이름까지 빼앗으려고 했어요. 말자야, 정신 차려. 남편이 소리쳤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신 차렸어요. 평생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이제야 차린 거예요. 그날 밤 나는 다짐했습니다. 나도 나를 이렇게까지 가볍게 만든 죄가 있다고. 평생 스스로를 함부로 대했기에 다른 사람들도 나를 함부로 대했다고.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더 이상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윤말자로 살아야 한다고.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림질하러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내 인생을 다릴 시간입니다. 우진 씨가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은 시내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가보는 변호사 사무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말자 작가님이시죠? 최우진 PD님한테 연락받았습니다. 저는 김현주 변호사입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일들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단톡방 이야기, 대리권 계약서 초안, 남편이 제 몰래 제작사와 만난 이야기까지. 김현주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꼼꼼히 받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가님, 지금 말씀하신 상황은 명백한 경제적 폭력에 해당합니다. 경제적 폭력이요? 네, 배우자가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통제하거나 수익을 임의로 관리하려고 하는 것도 폭력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해졌습니다. 그럼 저는 폭력을 당하고 산 거였네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작가님 명의의 계약을 본인 동의 없이 대리하려 한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김현주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우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출판사와 제작사에 연락해서 남편분이 작가님을 대리할 권한이 전혀 없다는 걸 명확히 해야 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공식 문서를 보내면 됩니다. 본인 윤말자는 배우자 정만호에게 어떠한 대리권도 위임한 바 없으며 향후 모든 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할 것임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혼 말씀도 하셨는데 황혼 이혼은 절차가 조금 복잡합니다. 재산 분할, 연금 분할 같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저는 남편 재산도 연금도 원하지 않아요. 제 이름으로 들어오는 인세와 판권료만 건드리지 않으면 돼요. 김현주 변호사가 잠깐 멈춰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작가님,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4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했는데 재산 분할 청구 안 하시면 손해예요. 괜찮아요. 저는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남편 것까지 가져가면 또 연결되잖아요. 변호사는 한참을 저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조정 신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지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편집자님, 지금 시간 좀 있으세요? 제가 할 말이 있어서요. 1시간 뒤, 저는 지은 씨와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요. 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가족 단톡방 이야기, 남편이 제 계약을 가로채려던 일, 이혼을 결심한 이야기까지. 지은 씨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힘드셨겠어요. 편집자님, 제가 부탁이 있어요. 앞으로 모든 계약은 저한테만 직접 연락해 주세요. 남편이나 다른 가족한테는 절대 계약서나 금액 정보를 주지 말아주세요. 당연하죠. 계약 당사자는 작가님이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은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남편분이 출판사로 연락 오면 바로 선생님한테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발걸음이 가벼워진 걸 느꼈습니다. 두렵긴 했지만 처음으로 제 인생을 제가 책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자야, 어디 갔다 와? 변호사 사무실 다녀왔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변호사? 진짜로 이혼하려고? 네, 그리고 당신이 제 계약에 손대지 못하게 조치했어요. 뭐? 출판사랑 제작사에 공식 문서 보냈어요. 당신한테 대리권 없다고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미쳤어? 부부인데 무슨 대리권이 없어? 부부라고 해서 제 이름으로 된 계약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범죄예요. 범죄? 말자야, 너 정말. 남편이 소리쳤지만 저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여보,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당신 허락 없이요. 그날 밤 방에 들어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판사로 갔습니다. 지은 씨와 함께 앞으로의 계약서를 다시 점검하고 제 명의로만 진행되도록 모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다 정리됐어요. 앞으로는 선생님 도장 없이는 아무것도 진행 안 돼요. 고맙습니다. 서류에 사인을 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사인하던 손이 그렇게 떨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펜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제 이름을 정성스럽게 적었습니다. 윤말자. 제 이름 석자가 서류에 새겨지는 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대신해주는 인생 말고 내가 책임지는 인생을 살기로 했다고. 오후에는 우진 씨를 만났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이제 좀 괜찮아요. 힘든 결정하셨는데 정말 대단하세요. 우진 씨가 말했습니다. 우진 씨, 처음 제 일기를 보고 라디오 출연 제안하셨을 때 기억나세요? 물론이죠. 그때 제가 말했잖아요. 제 이야기가 뭐가 재미있겠냐고요. 네, 기억나요. 그런데 지금은 알겠어요. 제 이야기가 제일 중요한 이야기였다는 거. 우진 씨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이 유난히 파랬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다림질을 하던 삶에서 이제는 제 시간에 일어나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삶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선택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것.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펼쳤습니다. 오늘 나는 처음으로 나를 지켰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제 마음을 다 담고 있었습니다. 법률 조치를 마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세탁소 문을 닫고 앞으로의 일을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가족들에게 제대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 토요일에 애들 다 불러주세요. 왜? 무슨 일인데? 할 얘기가 있어요. 다 같이 모여야 해요. 남편은 제 표정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세 자식이 모두 집에 왔습니다. 큰딸 은경, 둘째 아들 동훈, 막내딸 수정이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다 모이라고 하셔서요. 은경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선 채로 말했습니다.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자식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세탁소 안 할 거야. 그리고 집안 경제도 책임지지 않을 거고. 네? 무슨 말씀이세요? 동훈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말 그대로야. 엄마는 이제 너희를 위해서 사는 삶을 끝낼 거야.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수정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캡처해둔 단톡방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 너희가 아빠랑 나눈 대화들. 자식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는 세탁소나 하면 돼. 머리 쓰는 일은 아빠가 할게. 나중에 요양원에 모시면 돼. 저는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이게 너희가 생각하는 엄마야? 그냥 돈 벌어다 주는 기계? 은경이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라면 뭔데? 엄마를 케어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나는 환자야. 아니면 관리 대상이야?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동훈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 표현한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었는데? 내가 번 돈을 아빠가 관리하고 너희가 필요할 때마다 가져가려고 했던 게 무슨 뜻이야? 수정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힘들어요. 생활이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너희가 힘든 거 나도 알아. 그런데 그게 엄마 돈을 마음대로 가져갈 이유가 되니?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말자야, 우리 가족끼리 이럴 필요 없잖아. 그냥 조용히 얘기하자. 조용히 얘기할 시간은 이미 지나갔어요. 당신들이나 몰래 단톡방 만들어서 내 인생 계획 세울 때 끝난 거예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여보, 나는 당신하고 이혼할 거예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은경이가 먼저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혼이요? 응, 이미 변호사 선임했고 조정 신청도 했어. 엄마, 제정신이세요? 결혼한 지가 몇 년인데 이혼을 해요? 동훈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오래 살았다고 계속 살아야 하는 건 아니야. 잘못 살았으면 바로 잡아야지. 수정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는 어떡해요? 엄마 아빠가 헤어지면 저희는? 너희는 다 어른이잖아. 각자 알아서 살아야지. 제 말이 냉정하게 들렸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됐습니다. 은경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은경아, 너 지난달에 엄마한테 300만 원 빌렸지? 다음 달에 갚는다며? 네, 그건. 갚을 생각 있어? 은경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동훈아, 너도 700만 원 달라고 했지? 집 보증금 때문이라며? 엄마, 그건 정말 필요해서. 필요한 건 나도 알아. 그런데 그게 왜 엄마 책임이 되는 거야? 저는 하나씩 물었습니다. 수정아, 너는 학원비 200만 원 보내달라고 했지? 수정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희가 엄마한테 얼마나 도움을 청했는지 아니? 지난 2달 동안만 1200만 원이야. 자식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한 번도 엄마가 괜찮은지 물어본 적이 없어. 책 쓰느라 힘들었는지, 라디오 나가서 떨렸는지, 그런 거 한 번도 안 물어봤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한테 엄마는 그냥 돈 벌어다 주는 사람이었구나. 엄마가 사람이라는 생각은 안 했구나.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자야, 가족끼리 그럴 수 있잖아. 왜 이렇게까지 해? 가족끼리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럼 당신은 나한테 가족처럼 대해줬어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나를 평생 무시했어요. 배운 것도 없다고, 머리 나쁘다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건 나를 사람으로 본 적이 있었어요? 동반자로 본 적이 있었어요? 아니면 그냥 일하는 기계였어요? 남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자식들을 다시 봤습니다. 너희한테도 똑같이 물어볼게. 엄마를 사람으로 본 적 있니?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살 거야.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탁소는 정리할 거고 이 집도 나갈 거야. 내 인세로 내 집 구할 거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거야. 엄마, 저희는요? 수정이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아서 해. 다 어른이잖아. 이제부터는 각자 삶을 책임져. 은경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너무하세요. 평생 가족이라고 살았는데 이렇게 버리시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야. 놓아주는 거야. 너희도 나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애들이 울었습니다. 남편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예전처럼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멀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의 소리 같았습니다. 다음 주에 조정위원회 나가요. 그때 다시 만나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들고 나오자 남편이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려고? 옥순 언니 집에 당분간 있을 거예요. 말자야, 제발. 이제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저는 남편을 지나쳐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옥순 언니 집으로 가는 길, 제 손이 떨렸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목소리로.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살아볼 거야. 그리고 그 말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조정위원회는 가정법원 3층에 있었습니다. 옥순 언니가 함께 가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제가 혼자 해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기다리는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조정위원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정만호 씨, 윤말자 씨 들어오세요. 조정실은 생각보다 작고 조용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조정위원과 여자 조정위원이 책상 너머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세요. 남자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우선 이혼 사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윤말자 씨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으로부터 평생 경제적, 정서적 폭력을 당했습니다. 폭력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폭력인가요? 여자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번 돈을 통제했고 저를 사람이 아니라 돈 벌어오는 기계로 취급했습니다. 남편이 발끈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평생 당신 뒷바라지했어. 조정위원이 손을 들어 남편을 제지했습니다. 정만호 씨, 차례가 있으니 기다려주세요. 윤말자 씨, 계속 말씀하세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자식들과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저를 제외한 가족 단톡방에서 제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의논한 내용이에요. 조정위원이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세탁소나 하면 돼. 머리 쓰는 일은 내가 할게. 요양원에 모시면 돼. 조정위원이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편이 만든 대리권 계약서 초안입니다. 제 동의도 없이 제 이름으로 된 모든 계약을 자기 이름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여자 조정위원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정만호 씨, 이게 사실입니까? 그게 아니라 부부니까 같이 관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남편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같이 관리한다면 왜 배우자 동의도 없이 대리권 계약서를 만들었습니까? 조정위원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윤말자 씨. 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세탁소를 운영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밤에는 경비실 청소까지 하면서요. 그동안 남편분은 무엇을 하셨나요? 남편은 공무원 조기 퇴직 후 투자와 도박에 빠져 집안 돈을 날렸습니다. 빚도 여러 번 졌고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도박이 아니라 투자였어. 사업이었다고. 실패한 투자도 여러 번이었고 코인과 다단계도 하셨죠. 그때마다 제가 메워줬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조정위원이 남편을 봤습니다. 정만호 씨 사실입니까?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책을 내고 돈을 벌기 시작하자 남편과 자식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저를 사람이 아니라 자산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요. 저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면 또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평생 저는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윤말자로 산 적이 없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 이름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여자 조정위원이 남편을 봤습니다. 정만호 씨 하실 말씀 있으세요? 남편이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40년 넘게 같이 살았어요.
걱정도 있고 추억도 있잖아요. 남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약해졌습니다. 돈 관리는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하지만 평생 같이 산 부부인데 이렇게 헤어져야 합니까?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여보, 40년 동안 저를 사람 취급한 적이 있었나요? 말자야. 저한테 고맙다고 말한 적 있었나요? 사랑한다고 말한 적 있었나요?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제 목소리는 이제 떨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저를 가정부로 썼고 돈 벌어오는 기계로 썼어요. 이제 와서 정을 말하지 마세요.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윤말자 씨,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저는 남편 재산도 연금도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제 이름으로 들어오는 인세와 판권료는 절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그것만 원하신다고요? 조정위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것만 있으면 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말자야,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 당신 연금 있잖아요. 그걸로 사세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집도 원하지 않아요. 당신이 가지세요. 진짜 그렇게 하려고? 네, 저는 제 돈으로 제 집을 구할 거예요. 오늘만큼은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윤말자로 이 자리에 서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조정위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정리해서 조정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시죠. 조정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말자야, 정말 이러는 거야? 네, 정말이에요. 후회 안 할 거야? 저는 남편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습니다. 후회는 이미 충분히 했어요. 평생 제 자신을 무시하며 살았던 것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데 가슴이 뛰었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해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 보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두 번째 조정날이 왔습니다. 조정위원이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양측의 합의로 이혼을 진행하되 재산 분할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윤말자 씨의 저작권 관련 모든 수익은 본인에게 귀속되며 정만호 씨는 이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만호 씨의 연금과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은 정만호 씨에게 귀속된다. 그리고 양측은 상대방에게 추가적인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조정위원이 우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이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남편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그럼 서류에 서명해 주세요. 저는 펜을 들고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윤말자. 이 이름으로 새로 시작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법원을 나오는데 큰딸 은경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은경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은경아. 엄마, 정말 이렇게 끝내실 거예요? 은경이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응, 이미 끝났어.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은경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경아, 늦었어. 저는 조용히 손을 빼냈습니다. 엄마가 평생 너희한테 뭐였는지 알아? 엄마였던 적이 없어. 그냥 돈 주는 사람이었어. 엄마, 너희가 진짜로 엄마를 걱정한 적이 있었니?
엄마가 힘든지, 아픈지, 외로운지 물어본 적 있었니? 은경이가 울먹였습니다. 없었어. 한 번도 없었어.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엄마, 그럼 앞으로 저희는 어떡해요? 너희는 너희가 알아서 살아야지. 다 어른이잖아. 엄마가 도와주셔야죠. 왜? 제가 물었습니다. 왜 내가 너희를 도와줘야 하는데? 은경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니까요. 엄마라고 해서 평생 너희 뒷바라지만 해야 하는 건 아니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동훈이와 수정이도 다가왔습니다. 엄마, 저희 얘기 좀 들어주세요. 동훈이가 말했습니다. 할 얘기 없어. 다 끝났어. 엄마, 제발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수정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너무 늦게 왔으니까요. 너희가 정말 미안하다고 생각한다면 이제부터라도 각자 책임지고 살아.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거야. 저는 자식들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은경아, 너는 가게가 힘들다고 했지? 그럼 가게를 정리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 엄마한테 손 벌리지 말고. 엄마, 동훈아, 너도 마찬가지야. 집 사고 싶으면 내가 더 벌어서 사. 엄마 돈으로 내 집 살 생각하지 마. 네. 동훈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정아, 너는 애 키우느라 힘들지? 그래도 그건 내 선택이었어. 엄마가 대신 책임질 수는 없어. 수정이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는 각자 삶을 책임져. 그게 엄마가 너희한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말이야. 자식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맙다는 말도 듣고 싶지 않아. 그 말도 너무 늦게 왔어. 저는 가방을 들고 돌아섰습니다. 엄마, 언제 다시 볼 수 있어요? 수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엄마가 준비되면 그때 연락할게.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걸음을 옮기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옥순 언니 집으로 가는 길, 제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옥순 언니 집에 도착하자 언니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말자야, 어떻게 됐어? 끝났어, 언니. 다 끝났어. 저는 언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잘했어, 말자야. 정말 잘했어. 언니가 제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폈습니다. 오늘 나는 40년의 결혼을 끝냈다.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가벼웠다. 나는 더 이상 지갑으로 불리고 싶지 않았다. 사람으로 불리고 싶었다. 윤말자로 불리고 싶었다. 펜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윤말자. 그리고 그 말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지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편집자님, 저 있잖아요. 두 번째 책 쓰고 싶어요. 정말요? 어떤 내용으로요? 제목은 일은 처음으로. 나를 위해. 다림질합니다로 하고 싶어요. 와, 좋은데요? 어떤 이야기를 쓰실 건데요? 지금부터의 이야기요. 더 이상 남의 옷이 아니라 내 인생을 다리는 이야기요. 전화기 너머로 지은 씨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기대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새 공책을 펼쳤습니다. 깨끗한 첫 페이지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른이 다 되어서야 알았다. 나를 가장 많이 버린 사람이 나였다는 걸.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나를 사랑하며 살 것이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도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한 달 뒤, 저는 바닷가 소도시로 이사했습니다. 동해안 작은 도시, 인구 3만 명쯤 되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원룸을 구했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이사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제가 30년 넘게 써온 일기장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나서 창가에 앉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는 세탁기 소리가 아니라 파도 소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첫날 아침, 저는 새벽 4시에 눈이 떴습니다. 평생의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림질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가에 앉아 바다를 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름답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새벽만 보고 살았는데 새벽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처음 알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동네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시장 가는 길을 외웠고 슈퍼 아저씨 얼굴도 알게 됐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시장 아줌마가 물었습니다. 서울에서 왔어요. 아이고, 서울서. 이런 시골까지 왜 오셨어요? 조용히 살고 싶어서요. 아줌마는 웃으며 고등어를 하나 더 얹어줬습니다. 우리 동네는 조용해요. 마음에 드실 거예요. 이사 온 지 2주쯤 됐을 때 동네 도서관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지만 책이 가득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도서관 사서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요. 네, 최근에 이사 왔어요. 아, 그러세요? 천천히 둘러보세요. 저는 책장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러다 아동도서 코너에서 멈췄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바닥에 앉아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기, 혹시 여기서 자원봉사 같은 거 봤나요? 제가 사서에게 물었습니다. 자원봉사요? 어떤 걸 하고 싶으신데요?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고 싶어요. 사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그거 너무 좋은데요. 우리 도서관에서 그런 분 찾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일주일에 2번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5명의 아이들이 제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무슨 책 읽어줄 거예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응, 오늘은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라는 책을 읽어줄게. 책을 읽는 동안 아이들이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나서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참 좋아요. 그 말을 듣고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평생 제 목소리를 좋다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고마워.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줬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자 제 일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바다를 보고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글을 쓰고 저녁에는 도서관에 가는 일상.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쓰고 싶어서 글을 쓰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바닷가 벤치에 앉아 공책에 글을 쓰고 있는데 누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옥순 언니였습니다. 언니, 어떻게 왔어? 말자보고 싶어서 왔지. 여기가 그렇게 좋아? 응, 좋아. 정말 좋아. 저는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매일 아침 저 바다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해. 평생 세탁소 앞 좁은 골목만 보고 살다가 이렇게 넓은 바다를 보니까 신기해. 옥순 언니가 웃었습니다. 말자, 너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 그래? 응, 예전엔
늘 무언가에 쫓기는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편안해 보여. 언니의 말을 듣고 저는 제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정말 그런가 싶었습니다. 언니, 나 잘한 거 맞지? 당연하지. 넌 정말 잘했어. 옥순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언니를 바래다 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슈퍼에 들렀습니다. 아주머니, 오늘도 바다 보고 오셨어요? 슈퍼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네, 매일 봐도 안 질려요. 그러게요. 저도 여기서 30년 살았는데 아직도 좋거든요. 아저씨가 웃으며 우유를 건넸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있는 게 편안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공책을 펼쳤습니다. 두 번째 책, 일은 처음으로 나를 위해. 다림질합니다의 원고였습니다. 이제 반쯤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제목은 바다가 보이는 방이었습니다. 펜을 들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일은 가까이 되어서야 바다가 보이는 방에 살게 되었다. 평생 좁은 세탁소에서 살다가 이제야 창밖으로 수평선이 보이는 집에 산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이 바로 때였다고 생각한다. 펜끝이 공책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평생 처음 느껴보는 평화였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바다 위로 달빛이 반짝였습니다. 윤말자 수고했어.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바다가 보일 거라는 확신 속에서 바닷가 마을에서의 석 달째가 되던 어느 날 저는 두 번째 책의 마지막 장을 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바다가 보였습니다. 여름의 뜨거운 파도와는 달리 가을 바다는 잔잔하고 고요했습니다. 공책 위로 펜을 천천히 움직이며 저는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다림질을 하던 날들,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날들, 그리고 마침내 저 자신을 찾아 떠난 날들. 공책의 마지막 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이 책을 마무리할 시간이었습니다. 펜을 들고 저는 한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른이 다 되어서야 알았다. 손이 떨렸지만 계속 썼습니다. 나를 가장 많이 버린 사람이 나였다는 걸. 그 문장을 다 쓰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용서해 주려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그렇게 오래 나를 몰아붙인 나를 이제는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미안해, 말자야.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너를 함부로 대해서 미안해.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남은 이야기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나를 사람답게 살아보자는 이야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이야기. 공책을 덮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바다 위로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어디론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문득 은경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동훈이, 수정이도. 아직 연락은 하지 않았지만 가끔 생각이 났습니다.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거리를 두고 싶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제가 준비되었을 때일 것입니다. 그때는 엄마로서가 아니라 윤말자로서 만나고 싶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은 씨였습니다. 선생님, 원고 다 쓰셨어요? 네, 방금 마지막 문장 썼어요. 와, 축하드려요. 언제 서울 올라오실 수 있으세요? 원고 받고 싶어요. 다음 주쯤 갈게요. 좋아요.
그때 봬요, 선생님.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공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제 두 번째 책이었습니다. 첫 번째 책이 과거를 정리하는 기록이었다면 이 책은 미래를 여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동네 슈퍼에 들렀습니다. 아주머니, 요즘 표정이 정말 밝으시네요. 슈퍼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제가요? 네, 처음 오셨을 때는 좀 무거워 보이셨는데 요즘은 가벼워 보여요. 아저씨의 말을 듣고 저는 웃었습니다. 맞아요. 가벼워졌어요. 오래된 짐을 내려놓았거든요.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제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수정이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저는 요즘 제 힘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엄마가 하신 말씀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언젠가 엄마가 만나주실 때 더 나은 모습으로 뵙고 싶어요. 저는 한참을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서로 다른 사람으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창밖을 보니 달이 떠올랐습니다. 바다 위로 달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공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앞으로의 나는 나를 더 사랑하며 살 것이다. 그게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펜을 놓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윤말자, 이제 시작이야. 창밖의 파도 소리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일은 가까운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인생.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때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바다가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펜을 들 것입니다. 새로운 하루를,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 위해, 더 이상 남의 옷이 아니라 제 인생을 다림질하기 위해. 그렇게 저는 평온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바다 소리를 자장가 삼아